일동. 자,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여기 써 있는 대로 최민식이고요. 지금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에서 자문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토론은 매우 역사적인 의의가 있는 토론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동안 반세기 동안의 남북 협력의 교류의 역사의 토대 위에서 어떻게 한 발 더 전진할 것인가를 실천적으로 모색하는 의미 있는 토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사전에 내용을 보고 오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은 실천 가능한 남북 교류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도 능동적으로 어떻게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실천적 고민을 담고 있는 주제입니다. 뜨겁게 환영해 주십시오. 제가 패널이나 다른 분들은 소개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는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환영사를 한한기 군수님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창군수 한왕기입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최민식 동아시아 신경제 이니셔티브 이사장님과 송경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교수님, 짐 로저스 홀딩스 대표님을 비롯한 연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는 더 나은 경제, 그러한 경제 여건과 공동의 번영을 이루기에 도전하며 많은 진보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번영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했던 시장경제 시스템은 세계 곳곳에서 경제 사회적 격차와 불평등으로 갈등을 일으키며 늘 다음에 올 위기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과 같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환경의 변화는 그간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인류 공동체는 새로운 경제적 균형과 조화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참신한 방식을 모색하는 우리의 모든 시도가 평화를 향해 가는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세션을 열어주신 평양과학기술대학처럼 평창군도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평화유산을 발전시키고자 힘쓰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지구촌 공동체의 번영과 발전의 길을 평화로서 함께 열어가길 희망하며 이번 세션이 여러분과 모든 인류에게 뜻깊은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평창 평화 포럼을 실제로 존재하게 하신 군수님이십니다. 군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여곡절도 많았는데 어쨌든 그런 시련이나 역경을 뚫고 송경호 평양과학기술대학교 국제금융경제학부 교수님, 그리고 또 경제금융연구소장을 겸임하고 계신 송경호 교수님을 주제 발표를 모시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평양과학기술대학 송경호 교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초대돼서 여러분들하고 저 작은 생각을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다 나은 공동체를 향한 이제 실험적 시도라고요. 어떤 역발상적으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앞으로 우리 삶을 보다 평등하고 행복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보자 하는 차원입니다. 예, 우선 저희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학은 약 12년 전에 2010년 10월에 개교를 했고요. 지금 현재 평양시 랑랑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북측 최초이자 유일한 국제 합작대학입니다. 저희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 대학이 북측에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 교수진이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현재 학교 상황을 말씀드리면은 550여 명의 본과라고 하는 이제 학부 과정과 80여 명의 박사원이라는 대학 과정 남녀 학생이 재학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4개 학부에 5개 전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속해 있는 국제금융경영학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농생명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기전자공학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의대, 의학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고, 그다음에 저희 대학은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1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영어만 학내 공용 영어를 습득을 하고요. 그래서 습득이 1년 뒤에 습득이 되면 이제 그때서부터 전공을 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3년 차부터는 중어를 필수로 교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수진은 미국, 캐나다, 영국, 중국 그리고 여타 국가에서 외반 교수진들과 북측 교수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학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제가 시작하면 간단하게 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호칭에 대해서 정식 국호가 이제 저희 대한민국이 있고, 북측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고, 줄여서 이제 한국조선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불행하게 여러 가지 남북 간의 정서를 감안했었을 때는 제가 이 프레젠테이션 동안에는 남과 북이 합의한 중립적 호칭이 이제 남측, 북측 아니면 이제 남녘, 북녘으로 해서 대신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째로는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소신, 믿음이라고 할까요? 한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DJ First 그래서 Dreaming Just Fair, Equal, Open Society 해서 우리말로는 올곧고 바르고 고만고만하고 열린 마당을 꿈꾸자. 또 한자어를 쓰게 되면은 정의롭고 공정하고 평등하고 개방된 사회를 소망을 하고자 하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게 더 나아가서 큰 물결을 이루어서 우리 공동체에 함께 공감하는 분들이 많아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FRAT라고 그래서 이제 fairness, 공정, 그 다음에 responsibility 해서 이거는 이제 사전적인 책임, 어떤 포용적인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accountability 해서 이거는 책임 중에서 사후적으로 책임. 통상 저희가 얘기하는 compliance,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쉽게 얘기하는 회계학이라고 하는 accounting하고도 관련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transparency, 투명성의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선 정의, 공정,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래서 불행하게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은 inequality, 불평등이 많이 자리하고 있죠.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기회의 접근성에 있어서 저희가 조금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
그래서 unequal access to opportunities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저희가 equality와 equity를 통해서 둘 다 이제 평등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조금 제가 좀 이따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겠지만은 두 개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equality, evenly distributed to assistance에서 이거는 쉽게 얘기해서 출발점에 있어서의 평등입니다. 그래서 equal opportunity, 기회의 균등 측면이고, 그 다음에 이제 equity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종착점에 있어서의 평등.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얘기할 때 equal outcome, 결과에 있어서 평등을 이제 얘기를 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최종적으로 저희가 완전체로서의 사회적 가치로 갔었을 때는 이제 justice, 정의로 이제 맥락이 지어지겠죠. 그래서 이 카툰 토니 루스라는 이제 분이 그렸는데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기본적인 이 현실 상황이 조금씩 개선이 돼 가서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opportunity와 equal opportunity, equal outcome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현대 사회에 사는 양축의 이제 패러다임을 저희가 항상 접하고 있죠.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너무나 널리 잘 보편적으로 이해되어지고 하는 상황이고, 제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다 말씀은 못 드리고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해서 현재 저희가 가장 심각하게 인카운터, 그러니까 접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ESG라고 해서 환경 문제, 그 다음에 사회적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 가버넌스의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자본주의는 아시다시피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기반으로 매스 프로덕션과 매스 컨섬션을 기반으로 해서 프로핏 맥시마이즈, 이익 극대화가 가장 큰 선입니다. virtue. 그래서 하는데 이 이익 극대화라는 것은 저희가 한계가 없죠.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매스 프로덕션과 매스 컨섬션이 실제로는 엑세스 프로덕션과 엑세스 컨섬션, 과잉 생산과 과잉 소비를 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생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불행하게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환경 문제하고 결코 떼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자본주의는 대량 생산, 대량 소비를 기반으로 해서 이익 극대화를 추구를 하고, 그 자체가 시장에 의해서, 시장 주도로 해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인비지블 핸드에 의해 갖고서 이퀄리브리엄, 균형이 찾아지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런데 불행하게 이거조차도 주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시장 실패라고, 이 마켓 페일리의 상황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실패라는 상황은 아시겠지만은 외부 경제의 문제가 있고, 공공재의 문제가 있고, 정보의 비대칭, 여러 가지 이제 문제로 이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이 시장 실패가 보정을 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만성적 위기 상황을 계속 재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지 자본주의는 현재 주류 패러다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과는 그렇게 친숙한 상황은 아닙니다. 무조건 많이 생산해서 많이 소비를 해야지 되는 그런 태생적인 한계라고 할까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한계와 문제점들이 현재 계속적으로 노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만성적 위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 그걸 위해서 보정적인 시도가 경주가 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렇게 리턴을 문제를 정확하게 찍어가려는 상황은 못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면에 사회주의 측면에서 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더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부분, 그다음에 자유보다는 평등을, 그다음에 연대의 문제, 시너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천착하고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고 위험과 수익, 사회화 측면에서도
개인보다는 좀 더 공공부조, 같이 함께 나누고 쉐어링하는 부분이 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자본주의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와 달리 사회주의 측면에서는 이제 적정 생산, 적정 소비를 주로 하고 기반으로 해서 가치 극대화, 밸류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려는 그 밸류에 대한 천착이 크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자체가 아시겠지만 이제 계획 경제, 계획을 주도로, 시장 대신에 계획을 주도로 해서 가는 상황인데 불행하게 현실적으로 시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도 나중에 제가 다시 부연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비주류 패러다임인데, 실패라는 말은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고요. 그 부분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계획에 의해서 적정한 소비와 적정한 생산과 적정한 소비를 하게 된다면은 현재와 같은 환경 문제는 상당히 많이 어드레스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의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을 봤었을 땐 저 개인적으로 외부적인 환경도 상당히 성숙이 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30년을 해외에서 살다 보니까 한국말하고 우리말하고 영어가 자꾸 이제 섞여지는데 이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뭐 짐 회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뭐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다른 평등, 아까 평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자체가 지금 앵거스 모과이어라는 아티스트가 그렸는데 상당히 어필링하죠. 자, 이퀄리티하고 에쿼티 측면에서 저희가 보면은 실제로 출발점에서 박스 하나씩 나눠졌을 때 퍼블릭 섹터나 가버먼트 입장에서는 할 일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죠. 이퀄 오퍼튜니티, 동일한 기회를 주어졌으니까. 그렇지만은 실제로 퍼블릭 입장에서는, 저희 이 대중들 입장에서는 보시겠지만 이 펜스 자체라는 게 우리의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그 액세스를 지금 제한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퀄 오퍼튜니티, 이퀄리티에 대한 배려, 고려도 중요하지만은 에쿼티라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종착점에 있어서의 평등을 보다 더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물론 이것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이 에쿼티의 문제를,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컨센서스가 빌드업이 돼야지 되는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오늘 한번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기로는 리버레이션이라는 단어, 전 해방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은 펜스 자체가 없어지는 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거 자체는 실제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적지 않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안적인 패러다임을 실험적으로 시도를 해보자. 말씀드렸듯이 이제 자본주의가 반성적인 위기 지속으로 존립에 대한 의구심이 틈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캐나다 철학 교수 존 맥워트리 같은 경우는 캔서 시대 캐피탈리즘 해서 자본주의가 암투병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어떤 대증적인 그 증세에 처방하는 그 단기적인 처방으로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폴 케네디라 영국의 역사학자 같은 경우는 이제 Rise and Fall, Great Powers, 그래서 강대국의 흥망, 이것도 이제 Economic Change, Military Conflict, 그 경제의 변화와 군사적 갈등, 이거를 1500년부터 2000년까지 이제 실증적으로 하셨는데, 이분이 동일한 비슷한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위기 상황을 말씀을 하셨고, 더더군다나 이제 이분이 이 폴 케네디가 이 책을 써서 내신 게 1987년이에요. 1987년이 되면은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 이게 루브르 합의라고 해서 전체적인 이 미국이 주도하던 이 경제 시스템에 있어서 이제 한계가 노정이 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다시 이런 이제 경종 알람벨이 울려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이후에 저희가 다양한 위기를 거치고 특히 2007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이제 또다시 사회민주주의적인 수렴이 시도가 되고,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조금 진행형의 상황으로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말씀을 드린 역발상적으로 해서 그간의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해서 사회주의적인 매개 변수를 취사 선택하고 가미하는 이런 이제 시도 엄청나게 의미 있고 바람직한 거 한쪽으로 두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변주법적 논리로 해서 정반합 측면에서 또 다른 익스트림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상황에서 자본주의적인 매개 변수를 취사 선택해서 우리가 또 다른 대안을 한번 제시를 하고 그러면은 실제로 그 대안들을 가지고 또 저희가 시간을 지나고 그다음에 현재의 상황을 맞춰가서 새로운 합적인 정반 합적인 또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게 다시 또 정의되고 반이 돼서 또 계속 역사는 발전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사회적인 연대와 자발적인 참여에 기초하는 사회적 자본의 공고와 토대 위에서 4차 산업혁명과 금융화 혁신을 절충하는 대안을 제시를 하고자 하는데 기본적으로 사회적 연대 저희가 얘기하는 뭐 솔리다리티의 문제, 인티그레이션, 유니티 해서 사회적으로 좀 더 결속력을 다져줄 수 있는 그런 토대 거기에 더해서 이제 participation 이 자발적인 참여가 같이 어우러지는 사회적 자본, 소셜 캐피탈이라는 게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현재 아시겠지만은 저희가 경제적 자본과 문화적 자본과 사회적 자본과 이 상충적인 갈등의 과정이 너무나 무의미하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서 아직도 경제적 자본의 지배 논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자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자본주의적인 매개 변수로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금융화의 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4차 산업혁명과 금융화의 혁신 이 자체는 과학기술이나 이 피처 자체는 실제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큰 차이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4차 산업혁명과 금융화의 혁신을 응용적으로 저희가 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적인 측면에서의 취사 선택, 어떤 식으로 개별 국가, 개별 문화, 개별 공동체에 가장 적합하고 합리적인 취사 선택이 가능할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같이 고민을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 잘 아시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자본주의 태동이나 이런 부분은 좀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시겠지만은 뭐 르네상스가 있어 신대륙 발견이 있었고 산업혁명이 있어서 자본주의가 잉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탐욕을 키워가는 과정이었어요. 실은 아시겠지만은 신대륙 발견, 신대륙이라는 게 저희가 요새도 그렇지만 바다라는 곳이 너무나 무서운데 그 바다를 나갔을 때 뭘 발견을 해서 리턴을 저희가 찾을 수 있다는 거는 도박이죠, 실은. 그러니까 이제 이 쪽박 아니면 대박인 이 해외 원정 그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모험 자본. 그렇다면 그 자본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뭐 아시겠지만은 십자군 전쟁서부터 해서 쭉 이어지는 흑사병. 그동안에 이 웰스라는 스톡, 이 부는 있지만은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인간들이 많이 변화가 생겼고 그 변화의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자본주의의 흐름도 일어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중상주의가 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가격혁명 잘 아시겠지만 16세기, 17세기 중반까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에서 뭐 쉽게 얘기해서 남미에서 수탈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 스톡을 갖고서 그것들로 인한 어떤 인플레 상황들이 좀 더 원시자본 축적에 도움이 됐었고 이게 더 나와서 이제 금융업 발달에 도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원정을 위한 아까 말씀드린 모험 자본의 출현과 저희가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갖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응당하는 리턴이 있어야지만 저희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에 대해서 철저한 보상 요구가 필요가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도력 발견으로 인해서 다행히 수익률이 매력적으로 보장이 될 수가 있었고, 인간의 욕심이 거기에서 그치자 추가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이제 무모한 원정이 속행이 되고, 그게 나아가서 이제 제국주의 되는 부분과 연결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보면은 자본주의 진행 과정은 뭐 영국의 1차 산업혁명이 태동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인간을 무시한 기계가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 파괴 운동, 러다이트 운동 같은 무브먼트 같은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로즈 운동으로 해서 특히 2차 인클로즈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인간을 생업에서 밀어내서 도시로 밀어내는 상황이 됐죠. 이게 산업화 측면에서는 상당히 이제 또 바람직한 부분도 노동력의 공급 측면에서 바람직하기는 했었지만, 이제 인간의 본연의 인간성 측면에서는 또 다른 이제 질곡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축적된 자본의 지배 논리로 해서 확대 재생산의 메커니즘, 아시겠지만 이거는 지수적 성장이죠. 익스포넨셜 그로스만을 추구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이제 노정이 될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뭐 기형적 자본주의라고 해서 아시겠지만 뭐 야수 자본주의, 정글 자본주의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 이게 19세기 더 들어와서 원료 공급 비전 시장 개척을 위해서 이제 임페리얼리즘, 제국주의가 이제 발효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이제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가서 자본주의 위기 국면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미국을 필두로 해서 전후 경제 호황이 60년대 초반까지 해서 2차 세계대전이 45년에 끝나고, 아시겠지만 이제 브레튼 우드 체제라고 브레튼 우드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의 달러 패권이 이제 자리를 잡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었고 해서 상당히 아주 호황의 국면이 지속이 됐고, 그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베이비 부머들, 그래서 45년부터 64년까지 한 이분들은 자산 효과, 특히 이제 미국에서 니프티 50 그래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블루칩 주식들이죠. 이것들 실제로 이 당시에는 원 디시전 그냥 바이앤 홀드만 하면 되는 상황. 요새도 뭐 삼성전자나 저희 대형주 하듯이 그런 식의 이제 자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증시의 호황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자산 효과, 재산 효과로 인해서 이제는 이 사람들의 사고는 보다 더 자유스러워지고, 보다 더 효율성을 추구하고, 보다 더 시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보다 더 선택, 초이스가 더 주어지기를, 그리고 정부나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부정시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생기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미국은 아시겠지만 이제 56년에 수에즈 운하 사태 같은 걸로 해서 미국의 패권은 더 공고화가 됐고, 그러면서 세계 질서를 이제 확연하게 주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월남전 종전이 있고, 시기적으로 이제 닉슨 쇼크가 월남전 최종 종전이 된 75년보다는 더 앞서기는 하지만 이제 맥락상으로는 월남전 종전, 그다음에 이제 닉슨 쇼크라고 아시겠지만 미 달러화에 대한 금태환이 중지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의 이제 패권에 있어서 처음으로 확실하게 금이 가는 상황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중동전, 특히 4차 중동전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다음에 오일 쇼크로 인해 갖고서 기본적인 미국의 흔들리는 상황. 그래서 이때 이제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당시에 이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 닉슨 쇼크로 해서 미국의 금태환이 중지가 됨으로 해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국은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으로 해서 고금리 수준을 이제 유지를 하는 상황이고, 이거 자체가, 그리고 중동전을 통해서 오일 쇼크로 해서 오일 달러를 통해서 이제 달러 패권을 회복을 하려고 시도를 하는 상황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레거노믹스가 세츄리즘 해서 이 신자유적인 주의적인 이제 사상이 풍미를 하고, 특히 남미 같은 데는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에서 신자유주의를 이제 이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컸었고요.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이 블랙 만데이 같은 경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브르 합의에 의해서 정책 공조가 각국 간의 정책 공조가 무너지면서 블랙 만데이라는 게 발생이 됐고, 이때서부터 이제 알렌 그랜스팬에는 미국 연준 총재가 들어오면서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서 유명한 말이 있죠. 치킨 타임 밤. 그래서 째깍거리는 이 시한폭탄의 상황. 그 다음에 irrational exuberation 해서 비이성적인 과열형 상황들이 발생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이 현재 제일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는 쉽게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불확실성, 그 다음에 volatility, 변동성이 확대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확대가 되는 거죠. 빈부의 격차가 확대가 되는 게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빈부의 격차가 대를 위해서 소가 희생하는 빈부의 격차 억셉트블 하죠. 그런데 이제 현재 상황은 소를 위해서 대가 희생이 되는 빈부의 격차 심화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본주의 위기 국면을 저희가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독일과 일본이 이제 전후 급소국 부상을 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제 미국의 견제가 시작이 됐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환율 조정이 들어갔고, 그다음에 루블 합의를 통해서 다시 약간 백오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 이것도 저희가 한꺼풀을 보면은 실제로 냉전 시대에 있어서 이들의 역할, 견제의 역할이 이제 퇴색이 되면서 이제 독일과 일본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된 거죠. 아울러 이제 신자유주의 이식과 금융과 세계화 박차를 위해서 아시아 외환위기, 우리가 얘기하는 IMF 사태가 발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IMF 사태가 실제로 이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을 위주로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상황이었었고, 이 상황에서 저희는 제가 얘기하는 사회적 자본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서 반영이 됐었죠. 그게 이제 아시겠지만은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거죠. 이거는 저희 전통적으로 1907년도에 국채보상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1932년 밀립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이 민초들의 저희 풀뿌리들이 공동체를 위해서 실행한 이제 최소한의 최소한의 이제 노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아시아 외환 위기가 촉발이 됐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실제로 미국의 자체의 문제는 아니지만 이제 자본주의 위기 국면의 하나 가장 시리어스하게 직접적으로 이제 문제가 된 이 TMT 주식 투기가 이야기한 닷컴 버블이라고, 이거는 1999년 5월 31일 날 베럴이라는 이제 경제 잡지의 칼럼에서 아마존.com이죠.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그런데 이제 제목이 아마존.bom이라고 해서 그 제목으로 해서 이제 TMT, 테크놀로지, 미디어, 텔레콤, 이 기술주들의 투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됐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한 차례 IT 버블이 꺼지는,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이제 민스키 모멘트라고, 쉽게 얘기해서는 버블이 꺼지면서 많은 대다수의 대중들이 이제 엄청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 그 다음에 2007년 8년에 Great Recession이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왔고, 그때도 불행하게 대증적인 요법, 근시안적인 대증적인 요법으로 해서 양적 완화를 시행을 했었고, 그게 다시 10년이 지난 이제 코비드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 마비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련의 상황들이 자본주의가 이제 만성적 위기 지속에 대한 패러다임 존립에 대한 이제 의심을 가중을 시키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정적 시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사회민주적인 이제 수렴을 시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이제 현재 우리가 얘기되는 기후변화, 환경 리스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위기에 대해서 이제 보정적 시도가 가속화되고 있기는 하는데, 이것들 또한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 상층의 갈등 과정 진행으로 인해서 크게 이펙티브하지는 않습니다.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래서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다농이라는 식품회사의 CEO 엠마뉴엘 파베르라는 그 분이 ESG 경영에 대해서 상당히 선두주자인데 2021년에 불행하게 실제로 실적 부진으로, 이 실적 부진이라는 건 이제 그 회사 자체의 실적,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프라이빗 코스트와 소셜 코스트가 사회적 비용과 민간적 비용에서 이제 민간적 비용에 대한 부분이 지나치게 강조가 돼서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런 일련의 노력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멀고 좀 문제가 적지 않게 크다 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갈 것인가. 저희가 이제 사회주의를 잠깐 다 되돌아보면은 혹시 뭐 개신교나 이제 성경에 박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희년사상이라고 해서 저희가 매 50년마다 부채를 탕감하고 자기가 팔았던 자산이나 토지 같은 것을 다시 환수를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종의 원시적인 초기적인 이제 기독교 사회주의를 표방을 했었었고요. 그런데 불행하게 이제 중세로 들어오면서 특히 영국의 헨리 8세가 이제 수장령 우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결별을 선언하면서 실제로 이 기독교 사회주의가 퇴색을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렇지만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혁명 기간을 거치면서 실제로 이 반인간적인 노동 환경과 탐욕적인 자본 속성에 대해서 이제 반성을 하고 인간성 회복을 위한 노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력의 일환으로서 저희가 이제 사회주의가 태동이 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면은 공상적 사회주의, 유토피아 측면에서 1517년에 토마스 모어가 발간한 유토피아, 거기서 나가서 이제 에드워드 벨라미라는 분들 상당히 이제 사회주의 사상, 평등, 행복, 미래에 대한 장밋빛을 이제 선사하는 어떤 계몽적 사회주의 사상 저작들이 출간이 됐었고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성각자들이 헨리 조지, 로버트 오웬, 생시몬, 퓨리, 바베프 같은 분들이 이제 나와서 했고, 제가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영국에서 신생활에 이어서 파비안 사회주의라고 뭐 저도 이제 이 멤버긴 한데,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오랫동안 살고 하다가 보니까 좀 더 익숙하기는 한데, 이거 자체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패러다임에 상당한 이제 기초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파비안 사회주의가 이제 영국 노동당 창당의 주역이 됐었고요. 그렇지만은 불행하게 이 사회주의 자본주의 모순이 초기 사회주의 운동 자체는 영국이 아니고 러시아에서, 초기 사회주의 자체는 이제 불발로 끝나고 실제로 사회주의 혁명 자체는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역사가 있죠. 하는데 이제 사회주의가 분화가 된 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 키베르신 사회주의라고요. 사이버 사회주의라는 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 조건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이제 구소련에서 오게스렌 시스템이 있었고 70년대 초반에 칠리 아엔데 정권에서 이제 프로젝트 사이버신이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산티아고 정부에서는 각 거점들, 공장들과 그 다음에 중앙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획경제를, 실질적인 계획경제를 실행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때 당시 기술이 미비해서 불발로 끝나긴 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 부분 나중에 다시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제3의 길, 그래서 Third Way, 그 다음에 아랍 사회주의, 라틴 아메리카 사회주의, 더 나와서 유고의 뭐 티토주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의미 있는 분화로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측면에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도 보면은 동학사상과 같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 다음에 실학사상, 경세재미, 실사구시하는 이런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평등의 사상,
그리고 같이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사상 같은 것들이 좀 더 우리가 되돌아봐야지 되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유명한 역사학자,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 같은 경우도 우리의 효의 사상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효의 사상은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린 사회적 자본의 전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의 실험을 하는 여건이 이제 성숙이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산업혁명을 거치고 해서 산업화 시대에서 현재 이제 정보화 시대, 그러니까 인더스트리얼 에이지에서 인포메이션 에이지로 전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나중에 표로 보시겠지만 가치 창출 수단이나 자본 소유 규모, 운용 확장성, 자본 희소성, 자본과 노동의 지위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차이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과 노동의 이 서로의 대치 관계에서 자본의 독점적인 지배력이 쇠퇴를 하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와 함께 자본의 희소성이 희소성 매력이 저하가 되는 그런 측면입니다. 가장 쉽게는 저희가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이제 시간적으로 너무나 길게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됐었고요. 총량적으로 too much, excessive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이자율이라는 거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가장 쉽게 초등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자율이라는 건 돈의 가격이죠. 수요와 공급이. 그 가격이 지금 마이너스로 부의 이자율이 생기는 이런 사태가 초래가 됐고, 그렇다게 보면은 저희가 화폐의 시간 가치, 타임 밸류 많이 되는 것은 현재와 미래 가치 사이에 저희가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프리미엄이 주어져야 되는데 부의 이자율의 상황에서는 거꾸로 가는 상황. 이 개념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이걸로 인해서 현대 금융 자본주의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제 캐피털 에셋 프라이싱 모델이나 캐피털 버지팅, 저희가 쉽게 얘기한 투자에 있어서 IRR을 따지고 NPV를 따지는 이 상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이런 이제 현실이 된 거죠. 그래서 하고 이제 산업화 시대와 정보화 시대를 간단하게 비교를 말씀을 드리면은 산업화 시대에는 가치 창출의 수단이 유형 자산이었죠. 저희가 이제 통상 얘기하는 토지, 기계,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유형자산, tangible asset으로 인해서 가치가 창출이 되는 반면에 정보화 시대에는 intangible asset, 무형자산. 이 무형자산은 가장 큰 특징이 무한하다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의 가장 근간인 데피니트한 유한한 상황이 아니고 무한한 상황으로 갈 수. 그 다음에 자본 소유 규모에 있어서 산업화 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공장을 지어야지 되고 기계를 사야지. 이 대규모 정보화 시대에서는 물론 인프라스트럭처를 까는데 투자가 필요하겠지만 인프라스트럭처가 일단 깔리고 나면 더 이상의 투자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저희가 시너지나 스필오버 이펙트 측면에서 보면은 산업화 시대에는 저희 공장 하나 풀 카패시티로 돌아가면 새로 하나 지어야지 되지만은 이 정보화 시대에서는 이러한 제한이 더 이상 유효하지가 않죠. 그리고 자본과 노동의 지위에 있어서도 보시다시피 산업화 시대, 정보화 시대는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하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구 구성, 데모그래픽 자체도 저희가 예전에 베이비 부머 세대에서 시장과 자유와 선택과 효율을 주장하던 이 인구 구성이 이제는 소위 얘기하는 MZ 세대, 밀레니얼스와 제너레이션 Z, 젠zet이 사일런트 메이저리티, 현재로는 침묵하는 다수지만은 5년과 10년이 지나갔었을 때는 이들이 보다 더 포용적으로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이들이 보다 더 공용적으로 포용적으로 정부와 공적 부문의 개입을 용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금융화 같은 경우도 지금 혁명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이제 저희가 소위 IQubed, 그러니까 세제곱의 상황이죠. Information, Innovation, Intangibles, 이 세 개가 같이 어우러지는 이 상황에서 촉발되어져서 4차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지만 요새 뉴스 지면에
아바타, 가상현실은 이미 오래전에 얘기고 현재는 메타버스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NFT가 나오고 디파이가 나오고 하는 이 상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새로운 자유를, 새로운 선택을, 새로운 평등을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장을 깔아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뭐 참고로 이 메타버스에 대한 거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그 감독한 영화 중에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영화인데 한번 보세요. 그거 오아시스라는 우리 이 메타버스의 상황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어트랙티브하고 상당히 저희한테 와닿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경제금융 쪽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현금 없는 사회, 캐시리스 소사이티가 보편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블록체인을 해서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 여기 이 암호화폐가 자체는 무에서 유로 간 상황이다 보니까 뭔가 백커가 시큐리티가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보정적으로 제한이 되고 있는. 그 다음에 디파이,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 분권적인 금융, 그 다음에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라는 거, 이 센트럴 뱅크 커런시 CBDC라는 것도 상당히 큰 의미를 저희 전체적인 패러다임에서 큰 역할을 할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에 대해서 이제 선지적인 예견들을 제가 몇 군데 찾아보면 뭐 칼 막스 같은 경우는 능력에 따라 생산하고 필요에 따라 소비하는 이상향을 추구를 했고 존 메이너드 케인즈 같은 경우도 실제로 노동절약형 기술은 우리 손주 시대 주 15시간 노동의 시대를 펼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불행하게 이게 현실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본의 지배 논리에 의해서 초과잉여, 생산성의 초과잉여가 발생이 되면은 그게 자본 쪽에만 규속이 되다가 보니까 현재와 같은 이제 어려운 현실이, 불평등한 현실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는데 4차 산업혁명과 보도로 발달된 저희가 생산성의 증가를 이 뭐 막스나 케인즈 당시에 생각을 했었던 거는 실은 싱글 디지트예요. 그러니까 한 자리 숫자의 생산성 증가를 감안해. 현재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이 물론 제가 이상주의적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생산성의 혁명은 더블 디지트, 트리플 디지트 그러니까 두 자릿수, 세 자리 숫자의 생산성 향상이 현실화가 된다면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은 훨씬 더 생각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전환의 단초들을 보면은 실제로 4차 산업혁명이 급격하게 진전되면서 이 초고속 생산성 증가, 아까 말씀드린 두 자리, 세 자리 숫자의 생산성 증가가 일어나게 되면은 노동시장의 탄력성이 훨씬 더 커지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소득을 위한 노동이 필요한 게 아니고 자기의 삶의 일부로서 자기의 가치,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근로를 하고 노동을 하고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제 기그 이코노미라고 해서 탄력적인 노동이 실제 진행이 되고 물론 팬데믹으로 인해서 훨씬 더 빨리 가속화되기는 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필요 조건으로 인해서 자본주의 자체에 이제 시장 실패에 더불어 사회주의는 계획의 실패가 있었는데 그 자체는 계획 실패가 기술력의 불발열로 인해서 구소련의 오가스 시스템이나 칠레 I&D 정권의 프로젝트 사이버신이 현실화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사회자로서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측에서 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시고 싶은 말씀에 지금 반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남은 시간이 5분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저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진행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 사회주의 계획 실패가 기술력으로 인해서 보완이 될 수 있다면은 그것 또한 상당히 의미로운 새로운 실험적 시도를 가능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충분 조건으로서는 사회주의라는 게 아시겠지만 생산수단을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노동의 대가를 평등하게 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경제적 자본의 탐욕을 가급적 제한을 하면서 사회적 자본 결집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나누고 공유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공동체적 가치가 우선이 돼야지 되고 사회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가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저희가 자원에 대해서 더치 디지라는 얘기, curse, blessing이라는 얘기가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부분. 그래서 이제 실험적 대안의 구체적 모델로 이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고한 사회적 자본의 유지 위해서 결집되는 가운데서 계획경제의 진정한 부활이 될 수 있는 어떤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자는 거죠. 그 위에 4차 산업혁명의 기술력과 금융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이들 자체가 그 자체보다 응용의 노하우 측면에서 여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수단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는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지 되고 공고히 걱정을 해야지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회주의적인 재정통제, 재정은행기관의 통제, 화폐의 통제, 계획경제에 입각해서 생산, 분배, 유통, 소비를 일사불란하게 주도를 하면서 우리가 제일 크게 지금 고민을 하고 우리 삶에 가장 압박을 주는 환경 문제, 환경 친화적인 적정 경제 행위를 정연히 보장을 하는 그런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게 내일 당장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과도적으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재고대 생산성 과실 획득 차원에서 기간 산업이 필요하다면 국유화도 필요하겠죠. 이게 파비안 사회주의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이제 국유화의 그다음에 토지 공개념의 문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필요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과도한 빈부격차 보정을 위해서 조세제도 아시겠지만 이제 이슬라믹 뱅킹 저희가 어떨 때는 이제 악마시하고 있는 이 이슬람 회교 중에 자카트라는 이런 어떤 기부 공유의 문제 같은 것들이 자발적 참여를 유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테크놀로지 데이터 소유권 현재 저희가 데이터가 분명히 가치를 가진 자산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이 남들에 의해서 향유가 되고 있는 이 시스템을 저희가 보정을 해야지 되고 이거 자체가 환경화 정책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물 경제의 동전의 양면이 화폐금융 경제의 혁신도 이슬람ik 뱅킹이나 마이크로 파이낸스와 핀텍을 저희가 접목을 해서 포용적인 금융화 그 다음에 엠페사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이제 언뱅크드 돼 있고 언더뱅크 돼 있는 그런 세대 집단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달러라이제이션이나 를 통해 을 타개할 수 있는 화폐 경제, 외환제도 복구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가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P2P, 피어-투-피어의 금융제도 그다음에 토큰 이코노미가 저희가 여하이 현실에 접목을 시킬 건지 고민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저희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어떤 공동체 프로젝트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남과 북이 남측과 북측이 상호 합의해서 공동 참여 아래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국제기구가 같이 함께 참여를 해서 평화 공동체를 같이 만드는 것. 이 자체는 남과 북의 형태에 있어서는 뭐 장애인 시설 같은 거, 동경상련을 할 수, 그 누구도 누구 위에 군림하지 않는 이런 장애인 생활시설, 그 다음에 중등교육기관 같은 것도 유치를 해서 사회적 약자 및 위대 세대를 중심으로 결의가 하나 되는 준비 작업을 실시하고 환경 친화적인, 뭐 DMZ도 아시겠지만 이미 환경 친화적인 그걸 유지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분보기를 구현을 하는 상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설익은 생각을 화두를 던지고 이제 앞으로 많은 학자, 연구자분들, 훌륭한 분들이 더 많이 천착하시고 고민하시고 연구해서 뭔가 상생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을 함께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거의 뭐 인류사 강의도 하시고, 한국사 강의도 하시고, 그런 철학적인 그 고민도 깊이 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송 박사님한테, 송 교수님한테 박수 한번 주십시오.
예, 지금 시간이 이 다음 세션이 바로 30분, 1시간 뒤에 여기서 있다고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패널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짐 로저스 회장님 발언을 청하겠습니다. I am delighted. Thank you. It's very interesting 네, 감사합니다. to say that one of the things I have learned in 제가 한국에서 배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통일이라는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겁을 낸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겁을 내거나 거부를 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일이라는 단어는 안 쓰고요. 한국의 개방, 비무장지대의 개방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한반도상에서 수천 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비무장지대는 없애자, 그리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런 시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젊은 청년들은 이런 문제에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군복무 안 해도 된다, 목숨이 위태롭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위태로웠었는데 이제 더 이상 군복무 안 해도 되고 그런 사고는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청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 사실 국방비 지출이 상당합니다. 남북한 둘 다 그렇습니다. 청년층에 그 이야기를 해주면 국방비를 세이브해서 학교, 고속도로, 공장, 심지어 나이트클럽에 더 많이 투자를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더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번영에 관심이 많고 좀 이제 음악이나 K-팝이나 K-드라마, 스포츠 이런 현실적인 주제로 접근을 해서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국방비 예산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군복무 안 해도 되고 목숨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제 미국에서 죽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던 시절이 있는데 보다 더 젊은 층에게 어필하는 방식으로는 직접적으로 통일이라는 말은 쓰지 않고 어떤 일자리, 돈 이런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서 젊은 층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저스 회장님 지론을 다시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패널로 우리 지금 줌으로 이정철 교수님 참여하고 계신가요? 네. 예, 이정철 교수님 토론을 먼저 청하겠습니다. 예. 네. 송 교수님하고 짐 로저스 선생님 발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같이 참석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발표 내용에 준해서 몇 가지 제가 느끼는 토론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송 교수님 발표 내용을 보면서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기술 진보 그리고 정보 사회 이것이 가져오는 변화가 매우 급속하고 지구상의 모든 국가 체제들이 그 변화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과 정보를 가장 많이 쫓아가지 못하는 게 민주주의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여러 공동체 모델 중에 지금과 같은 초고속 사회에서의 기술 정보 변화를 민주주의가 쫓아갈 수 있는 모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우리 고민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여러 가지
모순과 갈등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촛불 운동이 새로운 정치 모델을 만들어냈는데 이 촛불 운동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과 폄하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술 진보에 걸맞는 민주주의가 뭔가에 대한 공론이 토론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현상으로 우리 촛불과 같은 광장 정치나 직접 정치의 정당성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 교수님 모델과 공동체 제안에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조금 더 진척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점인데요. 송 교수님 원래 발표문에서 MZ세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한국의 대선에서도 MZ세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이 MZ세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미래세대의 주역이기도 하지만 현재 한국에서 보이는 MZ세대의 특징은 대단히 정체성 정치에 휘말려들어서 굉장히 편협한 현상들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MZ세대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교육을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MZ세대 현상들이 과잉 투사되고 있다, 사회에.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재생산하고 재교육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같이 가야만 미래 공동체의 주역으로서 MZ세대한테 책임감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송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공동체 논의는 어떤 의미에서 과거의 계산 가능한 사회주의 논의에 현재의 정보 기술 발전을 결합시키면 미래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낙관론에 근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다만 그것이 갖고 올 수 있는 몇 가지 오해나 편향이나 또 과거로부터 계속되어 온 혐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들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보이고 있는 현상은 국제정치 현상에서 보면 제가 주로 이제 정치학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가치보다도 지정학이 훨씬 더 우선시되고 있는 상황이 초래되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실은 그것의 하나로 보이고요. 따라서 각 국가들이 지정학적 이익에 매몰될 때 발생되는 이런 갈등들을 관리하고 넘어서기 위한 우리의 공동체적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글로벌하게 합의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랫동안 국가를 넘어서는 공동체 논의가 많이 진척돼 왔는데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등등에서 보이는 여러 현상들은 다시 국가 중심의 지정학이 국가 행동들을 좌우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주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한국과 같은 나라가 지정학을 넘어서는 공동체적 가치를 내세워서 글로벌 평화를 안착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DMZ에서의 여러 계획들을 제시한 송 교수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로저스 회장님 하실 말씀이신가요? Do you talk about? Yeah, I would just like to say one quick 네, thing 한 to all of the 가지만 points. 간단히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청년층과 대화를 할 때 Whether live in East Germany or
동독에서 살겠냐, 서독에서 살겠냐라고 물어보면 즉각적으로 답을 합니다. 북베트남에서 살겠냐, 남베트남에서 살겠냐. 이 차이점은 다 알고 있습니다. 큐바에서 살겠냐, 플로리다에서 살겠냐, 어디서 살지를 확고하게 알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살겠냐,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겠냐라고 물어보면 너무나 그 답은 자명합니다. 이러한 여러 개념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겁내하는 추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면 바로 이해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패널로 지금 성공회 대학 이남주 교수님인데요. 이남주 교수님은 현재 창작과 비평 주간을 맡고 계십니다. 실천하는 지성이죠. 말씀 듣겠습니다. 예, 실천하는 지성 이남주입니다. 예, 아니 오늘 송 박사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몇 가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발표의 이제 의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제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정철 교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상당히 국제 정세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고, 저도 상당히 조금 비관적으로 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왜 그럴까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되게 근본적 원인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정세가 돌아가니까 핵이 어떻고 지금 전쟁이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이것과 함께 따져야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올바른가, 지속 가능한가,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야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 문제를 조금 더 잘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듣기에는 갑자기 사회주의 얘기하니까 이거 좀 이상한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의 삶에 지금 우리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불만이 높다면 어떠한 다른 선택이 가능할까? 다른 실험이 가능할까? 이게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이런 상상을 더 해봐야 되는 시기고, 그러한 문제의식을 던져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제가 갖는 느낌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조금 두 번째, 세 번째는 남북관계에 조금 적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러한 생각, 이러한 접근법에서 가면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발상이 가능할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이제 남북 경협하면 지금 발표에서도 되게 정보화나 이런 부분을 되게 강조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된 부분을 더 발전시키는 방식의 협력이 있을 겁니다. 서로 가지고 있는 되게 남쪽이 가지고 있는 제조업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북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영역에서 장점을 결합시키면 우리가 더 경쟁력 있는 어떤 경제 구조를 가질 수 있겠다. 이것도 저는 하나의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남쪽과 북쪽이 어려운 사람들끼리, 어려운 영역끼리 결합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낼 어떤 방향, 이런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송 박사님이 맨 뒤에 DMZ에서의 어떤 실험적인 구상을 이야기하시면서 남쪽과 북쪽에 좀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본 이런 것들을 생각한 데서 좀 유추한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영역이 만나서 그 부분들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다면 단순히 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협력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남북 협력할 때 너무 발전된 부분끼리 협력만이 아니라 뭔가 그 다른 방향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뭐냐 하고 그냥 또 공허한 얘기하고 끝나는 느낌이어서 그런 것이 가능한 영역이 어딜까를 하나를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게 제 생각에는 농업인 것 같아요. 네, 농업, 농촌. 저는 직관적으로 그냥 이렇게 세계를 보면서 이 나라의 삶의 질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판단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농촌이 그 나라 사람들에게 가능한 삶의 대안으로 선택지로 주어져 있느냐 안 주어져 있느냐. 그게 주어진 사회는 굉장히 안정되고 저는 지속 가능한 사회로 보여요. 그게 없으면 다 도시로
경쟁적인 또 많은 어떤 실패자를 만들어내는 구조 속에 사람들을 몰아넣게 돼 있죠. 우리나라도 그 문제에서 비롯된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농업이라는 게 지금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이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되게 중요한 영역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남쪽도 농업이 어렵고 북쪽도 농업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 뭔가 협력을 하면 새로운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남쪽 사회, 북쪽 사회, 그리고 글로벌리. 제가 이제 그 평가는 되게 어렵지만 작년서부터 올해 사이에 작년에 이제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되게 중요한 결정이 이제 새로운 농촌과 관련된 결정이었죠. 북한에서 10년 농업 발전 계획도 냈고, 그러니까 농업 발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도 좀 그런 인식이 좀 있기 때문에 농촌 발전을 이야기합니다. 농촌이라는 게 사람도 있고 생산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죠? 공동체도. 뭔가 우리가 그 영역에서 조금 농촌과 농촌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남과 북의 농촌이 더 살만한 어떤 생택지로 만들어진다면 우리가 길게 한반도 공동체에서의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제 발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실천하는 지성 이남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국립경상대학교 김공혜 교수님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예, 저는 뭐 실천하는 지성 이런 거 아닙니까?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경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송경훈 교수님 뭐 발제 잘 들었고요. 굉장히 고무적인 내용이고 또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크게 한 2가지 정도 코멘트를 좀 하고 싶은데요. 뭐 직접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향후 좀 심화된 토론을 위해서 좀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점 뭐 이런 게 한 2가지 정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발제하시면서 이제 현재 자본주의가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뭐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함으로써 극복해보자 뭐 이런 이제 제안을 하신 셈인데요. 근데 이제 송 교수님께서 제안하는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건 이제 사회주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 사회주의라는 게 과거의 사회주의, 뭐 흔히 이제 실패했다고 여겨지는 뭐 그런 사회주의는 아니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이제 반성된 사회주의, 그리고 이제 사회주의 경제의 핵심인 이제 계획과 관련해서 이제 송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이제 그 과학기술 발달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덕택에 과거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사회주의적 시도들이 그 새로운 기회를 맞았다 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돌이켜보면 자본주의의 최첨단에서 벌어지는 이런 최근의 변화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플랫폼, 뭐 이런 이제 발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품고 있는 그 가능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최근에 서구 지식계에서도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름을 붙이자면 흔히 이제 가속주의라고 불리는 뭐 흐름도 있고 그런데요. 가속주의라는 건 이제 엑셀러레이션, 그러니까 엑셀러레이션이즘 뭐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은 보통 뭐 사회주의라는 용어 대신에 이 포스트 자본주의, 포스트 캐피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이제 주로 많이 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자본주의를 이제 말하자면 자본주의의 성과를 보존하면서 자본주의의 어떤 가치 체계라든가 통치 구조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는 거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 송 교수님 주장도 이것과 좀 유사해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점은 이제 자본주의 성과를 대체로 이제 사회주의,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계획 경제라고 했던 이제 그런 것들,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다들 아시다시피 자본주의의 성과 내지는 뭐 유산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정보 보호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반적인 가치 체계의 문제, 경제 성장의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선택적으로만 뭘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 이제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자본주의 이제 어떤 성과 내진 유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좀 우리의 어떤 관계를 이렇게 정립을 할 거냐, 이게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제가 좀 하고 싶은 말씀은 송 교수님께서는 자본주의 모순이 이제 심화가 되고 있고, 이런 심화가 이제 사회주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했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자본주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시도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자체에 의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자체 보정적인 시도 뭐 이렇게 이제 아마 그 발제에서는 부르셨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조금 뭐 덧붙이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러한 시도가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조금 질적으로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다시피 오늘날 지금 세계 자본주의가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공황, 그러니까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로 이제 촉발이 돼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이제 좀 회복의 어떤 조짐들도 있긴 했지만은 사실은 그게 뭐 본격적인 회복으로 이렇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계속 이제 흐물흐물하다가 결국은 이 코로나 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위기로 빠지는 이제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굉장히 국가가 개입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 경제가 이제 어떤 그 커다란 파국으로 치닫지 않고 이게 계속해서 어떤 뭐 불황 상태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국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정책 덕분에 그 경제 위기를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완화시키는 그런 효과도 냈지만은 사실은 이런 정책들이 그동안 이제 일국 차원에서 이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를테면 이제 2016년 뭐 미국 경제가 상당히 이제 그 호조세를 보이면서 대외 불황이 이제 종말을 구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뭐 기대까지 낳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은 결과적으로 이 호황은 그 미국의 국경을 넘지를 못했고요. 세계 경제가 다시금 이제 또 하향 곡선을 그리는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났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회복, 그러니까는 이제껏 우리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산업혁명이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불렀던 자본주의 경제 전반적인 어떤 패러다임 전환을 이끄는 뭐 그런 기폭제가 될지도 모르는 어떤 그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전망을 낳고 있다는 거죠. 이유는 이제 뭐 이런 거죠. 이제 여태까지는 그 정책들이, 그러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들이 일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이제 일국 간 그 나라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의 어떤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 조화롭게 이루어지지가 못했던 측면이 있는데, 이 코로나19라는 어떤 외부의 적, 그러니까 뭐 외계인 같은 이런 외부의 적을 앞에 두고서, 그러니까 이제 인류 모두가 어떻게 보면은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제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일시 정지 상태에 이제 처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 간의 차이라든가 뭐 대자본들, 특히 이제 그런 이해관계의 차이들 때문에 미뤄졌던 일들이 좀 속도를 낼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탄소 배출 뭐 감축을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빠르게 어떻게 보면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 뭐 전기차 같은 것도 사실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각자 이걸 뭐 어떻게 언제 도입할 거냐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그 망설이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은 지난해 정도에 보면은 일제히 그 전기차를 향후에 어떤 자사의 핵심 사업 부문으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기에 덧붙여서 그 이런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에 대응하고 또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 나라의 정부도 상당한 신뢰를 구축을 했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과감한 어떤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 뭐 아시다시피 2025년까지 그 160조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한국판 뉴딜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도 아메리칸 잡스 플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많게는 한 4조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5천조 가까이 되는 그런 돈인데요. 이걸 들여서 뭐 이제 산업과 경제를 그 인프라를 완전히 이제 새롭게 세우겠다 뭐 이런 계획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냐면 송 교수님께서는 이제 발표문에서 그 자본주의의 보정적 시도라고 불렀던 이런 시도들인데, 사실은 자본주의 자체적인 어떤 변모 움직임이 이게 어떻게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심각하게 최근에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심각하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존의 양적 완화라든가 뭐 이제 열거하셨던 그런 국가 주도의 그런 위기, 그러니까 일국 정부 주도의 그런 위기 극복 정책과는 조금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좀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가면서 뭔가 토론을 앞으로 전개를 한다면은 좀 더 좋은 결실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실천하는 지성 김광현 교수님. 그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는데요.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플로에도 느끼는데요. 딱 두 분만 질문을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어떤 분이
손 들고 질문해 주실까요? 저한테 누군가 미리 예고한 분이 있긴 한데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없으신가요? 예, 말씀하십시오. 남한이나 북한이나 많은 변화가 필요한 사실이고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사회혁신이라고 해서 유럽에서도 연구를 했던 여기에서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시민사회 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나 기업이 뭐냐면은 디지털 주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주도해야지만이 사회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남한에서도 봤을 때 정말 시민들이 디지털에 대한 주도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땐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는데 북한에 있어서의 그런 주체들 디지털 사회혁신을 이끌 수 있는 주체들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주체를 준비하는 데에서 과기대가 북한 평양 과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하면서도 몇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수의 시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얼마나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것이 되려고 그러면 그 정보가 공개되어져야 되는데 북한에서 가진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플로어 질문이 없으시면은 그러면 이제 플로어를 닫고 발표하신 송 교수님의 종합 정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깨우쳐주는 토론 감사드리고요. 하고 또 플로어 질문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제 생각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So, first of all, Jim, thank you very much, and I really appreciate your help. 짐 로저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우리가 청년층을 더 많이 개입시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려야죠. 열려야지 되고 저희가 또 미래 세대들이 우리 결의가 하나 되는 이 운동에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동참하고 이게 이해타산이 실제로 저희가 인덱스로 들어가면은 충분히 소위 얘기하는 주판을 튕겨서도 이익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이 고민하고 해야지 될 것 같고요. 예, 이정철 교수님 말씀 대단히 편찮으신데도 주부로 해서 말씀 잘 들었고요. 그래서 하고 일단 말씀하신 거 저 공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Z 세대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시간 관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국가 간의 약간의 이제 차이가 지금 저희가 통상 얘기하는 MZ 세대의 얘기는 미국의 MZ 세대의 얘기고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태도가 저희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정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MZ 세대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한국의 MZ 세대는 아시다시피 저희가 아시안 크라이시스, 소위 IMF 사태를 겪으면서 IMF 사태가 2007년 금융위기에 있어서는 한국에 있어서는 기회의 요인으로 작용을 했어요. 실은 시련의 요인이 아니고 저희가 IMF 사태를 통해서 기업들이 밸런시트를 대차대조표를 클린업을 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재무구조가 훨씬 더 건실했기 때문에 GFC가 왔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 있게 경쟁을 하고 우리의 마켓쉐어를 키워갈 수 있었어요. 그 세대들은 실제로 미국의 MZ 세대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 불안감, 고통을 체감을 못했기 때문에 미국의 MZ 세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들의 이 애티튜드 멘탈리티하고 한국의 MZ 세대는 충분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재 국제 정치 측면에서 가치보다 이제 지정학적
고려가 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지정학적인 이익에 대한 이제 메모리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지정학적으로 복잡하고 갈등이 노정이 되고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약간 그 부분에서 좀 더 한 단계 더 나가면 어떨까 하는 지금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기본적으로 이제 패권주의 미국의 패권에서 미국이 미중 패권 갈등이 유지되는 가운데 다시 러시아와의 이 갈등 상황에서 노정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미국이 옳고 러시아가 옳고 그 어떤 가치 판단의 기준보다는 이런 이 패권의 사이드 이펙트로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얘기하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 좀 더 진전이 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바로 이 패권주의를 부정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그 부분도 약간 나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제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남주 교수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예, 가장 공감하는 부분은 이 삶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를 해야지 되죠. 저희가 하루하루 산다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행복과 만족과 가치를 추구하는데 불안이 곁들여졌었을 때는 그 모든 것도 저희가 성취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여하이 우리의 삶을 보다 더 윤택하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평등하게 갈 수 있느냐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듯이 이 남북 사회주의 농업을 강조를 하는 우리 의식주라고 얘기하죠. 그쪽에는 식의주라고 얘기하듯이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제일 very basic이죠. 저희 라이프 스타일.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이 남북 농업 협력에 대해서 크게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을 발전시키고 농촌을 개건하고 하는 이런 아이디어들 저희가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배려하고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에 대한 배려와 남에 대한 도움을 줌에 있어서도 저희가 조심하고 저희가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이제 낮출 줄 아는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 특히 제가 경험한 남과 북의 상황에서는 저희가 그 부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 보이긴 하고요. 그리고 물론 저의 짧은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이긴 하지만은 그나마 그 경험을 기초로 해서 제가 제 생각을 정리를 하고 나름대로 또 그거를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유를 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해서 하고 이제 김공회 교수님의 말씀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서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가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일단 화두를 던지는 차원이고요. 이 화두가 많은 분들하고 같이 뭐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그거 자체가 저희가 다양한 생각, 다양한 사고, 탄력적 사고로 하자는 그런 계기입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뭐 이게 기폭제가 돼서 갑자기 사회주의 일변도로 가서 어떤 그런 패러다임을 만들자나 하는 것도 어느 도단이고요. 단지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우리 기존의 패러다임과 또 다른 반대쪽의 패러다임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이제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고 아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 디지털 기술 저희 이제 대학 이름이 평양과학기술대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에서 이제 저희 학과 자체는 국제금융경영학부라서 이제 약간 사회과학 쪽이긴 하지만은 기본은 학교의 기본은 이제 과학기술 이공 쪽의 대학이고요. 그래서 하고 이 시민사회가 주체가 돼서 이 디지털 사회를 만들어가고 디지털 기술을 만들어가는 부분도 나름대로 역할이 충분히 있고 밑으로서부터 그러니까 이제 바텀업의 시츄에이션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 탑다운도 같이 겸비가 돼야지 되는 상황이고요. 과학기술을 주도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져 나가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자본주의 생리에서는 더더구나 이 과학기술이라는 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위험이 내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 개발 자체가 거기에 있어서는 실제로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역량이 100% 반영되는 거는 저는 약간 의문시 됩니다. 그래서 하고 오히려 뭐 저희 그 북측 같은 경우에는 탑다운으로 해서 나름대로 그들만의
로드맵을 갖고서 해서 하고 있고 제가 경험한 그들의 이 디지털 경제라든지 디지털 로드맵 자체는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한 가지 이제 아까 정보 공개 문제에 있어서는 어려운 화두예요. 실은 저희 자체도 실은 이제 뭐 어떤 코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코어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가 원활하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수로 받아들입니다. 그거 자체는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일개인이나 일개 대학이 그 상수를 저희가 변수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고요. 그 대신 상수로 주어진 상황에서 액세스 가능한 거 그리고 저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이제 유틸라이즈를 하자는 그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 그 성과 자체는 오늘보다 아마 내일이 더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남과 북이 같이 또 그런 부분에서 서로 공조하고 협력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것도 한번 찾아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디지털 오너십에 대한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이 소유권에 대한 황금화의 노력 같은 경우는 모두가 윈윈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플랫폼들이 이제 그걸 갖고서 다 우리가 속담에 이제 제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이런 상황인데 실제로 제주는 또 우리가 부리고 돈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이런 데이터 디지털 테크놀로지에서 이 데이터 오너십에 대한 고려 남과 북이 같이 하면은 그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지 않을까 싶어 보이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 답변 여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도 마무리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연초에 백낙청 선생님 저작을 읽고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너무나 그 생각할 게 많아서. 그래서 그 얘기를 아주 친한 그 언론인한테 얘기를 했어요. 너도 생각이 많아질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과연 우리가 남북 문제, 한반도 문제에서 내가 주인인가? 남한테 주인을 양보하지 않았는가? 앞으로의 주인은 누구여야 되는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상당히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나란 일도 마찬가지죠. 정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무대 위에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실제로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계속 던지게 됐죠. 한반도 문제를 단순히 그 북한을 대상화시켜서 무슨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태도는 이미 옳지 않다. 그거를 냉전적으로 이익을 취하든 자본적인 이익을 취하든 그것은 옳지가 않다. 주인된 자세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려 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어서셔서 찌뿌두둥 하니까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한마디만. 예. 실은 저희 짐 로저스 회장님은 제가 이 평양과기대에 가고 이 대북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한테 엄청나게 큰 어드바이스를 주시고 2015년부터 저 많이 도와주시고 멘토시고 어드바이스시고 그러시고 I do really appreciate your help and thank you very much.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모두 일어서서 서로 인사 한번 합시다. 예,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